Let's bring back the front bench to talk about all of that. Brian Gallant, Corey Tenayk, Tom Mulcair, and Rob Benzie. Corey, I'll start with you. Make it make sense.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45-minute meeting after the telegraphing ahead of it was, nothing's going to happen. It's going to be very brief. The three of them in a room with no staff. Nothing really out of that meeting tangible like that we're talking about today. What do you make of it all? 대통령이 비료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는 무역전쟁이라는 오래된 드라마의 또 다른 반복된 에피소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격앙된 연설, 또 하나의 연단, 또 하나의 외부 세력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약속. 하지만 이 특정 위협의 표면 아래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캐나다산 칼륨 비료를 직접 겨냥한 이 위협은 문자 그대로 북미 농장을 먹여 살리는 비료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톱질하는 경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강하게 들리지만 현실 세계에서 누가 그 대가를 치를지 추적해보면 위험할 정도로 취약한 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농장에서 일하거나 식품 가공에 종사하거나 농촌 운송업에 종사하거나 단순히 매주 식료품을 사서 가정을 먹여 살린다면 여러분은 생각보다 그 청구서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시작됩니다. 미국은 비료로 사용하는 칼륨의 상당 부분을 수입한다. 그중 상당량은 캐나다, 특히 세계 최대 칼륨 매장지 중 일부가 있는 서스케처원 주에서 온다. 칼륨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옥수수, 콩, 밀 및 기타 여러 작물의 현대적 생산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영양소 중 하나다. 이 없이는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은 완전히 고갈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수입 비료에 대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캐나다를 직접 겨냥할 때 그는 단순히 어느 공급업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 농업 시스템의 주요 동맥을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농업 전체의 비용 구조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신 분이 농부라면 투입 비용이 급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비료는 농작물 예산에서 선택적 항목이 아닙니다. 한 시즌 전체에서 가장 큰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톤당 소폭의 인상도 수백, 수천 헥타르에 적용되면 이익 마진을 직접 잠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많은 농장들은 이미 좁은 신용 한도와 변동성 높은 상품 가격 속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필수 투입제의 비용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은 시험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치적 담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칼륨을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들은 대안이 있습니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구매자들이 대기 중입니다.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칼륨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캐나다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각화할 뿐입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불균형한지 이해하려면 슬로건이 아닌 지질학과 제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이 내년에 칼륨 대량 생산국이 되기로 마음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광물 매장지는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자원이 있다 해도 새로운 광산을 건설하려면 수년간의 탐사 투자 인프라 구축 규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편 캐나다는 수십 년간 칼륨을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해왔습니다. 철도, 항구, 송유관 규제체계, 장기 계약을 구축해 이 산업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오늘날 캐나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같은 다른 수출국들이 제재와 지정학적 긴장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수입 비료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게 된 반면 농부들에게 시장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공정한 가격에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무역전쟁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해집니다.
관세는 그들을 처벌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관세 대상이 미국 생산자 스스로 대체할 수 없는 원자재일 때 그들과 우리 사이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캐나다산 칼륨에 부과된 관세는 먼저 캐나다의 재무제표를 타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 농부들의 청구서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음 수확을 위해 할 입찰과 은행이 제공할 이자율, 그들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받아야 할 가격에 반영됩니다. 워싱턴에서는 이 관세가 얼마나 많은 세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거창한 수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세로 부과되는 1달러는 항상 실물 경제의 어딘가에서 더 높은 비용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 경우 지난 10년간의 위기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농촌 지역 사회에서 거의 항상 발생한다. 적어도 여기에는 전략적 이점이 있는 것일까? 즉각적인 고통에 대한 장기적인 이익이 있는 것일까? 이 논리는 수입 비료 가격을 올림으로써 미국이 어떻게든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며 자급자족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병목 현상이 현지 생산자들의 게으름이나 애국심 부족 때문이라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지질학적 문제이고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인프라가 하룻밤 사이에 재건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논리가 무너집니다. 이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위험이 있습니다. 갑자기 번성하는 국내 칼륨 산업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농업 부문 전체의 비용 충격을 초래하고 이후 즉흥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긴급 구제 패키지로 피해를 수습하려 공적 자금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일입니다. 무역전쟁 초기 단계에서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미국 농민들은 특히 대두 수출의 핵심 시장을 잃었습니다. 결국 정부 스스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금을 발표해 자국 정책이 초래한 피해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며 농촌 인프라, 기후 회복력, 교육, 보건 등에 사용될 수 있었던 미래 공공 예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일한 사이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수확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 자재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면 이는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식량 가격을 걱정한다면 이는 더욱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말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아무도 여러분을 대변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기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무역 분쟁에는 관세나 집회에서의 과격한 수사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은 층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 캐나다는 이러한 헤드라인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이 위협으로 대응하는 동안 오타와는 전략으로 맞선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을 바꾼다.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관세를 거의 자동적인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파트너를 마주한 캐나다 정부는 자체적인 다각화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유럽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핵심 광물과 농산물 원료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자국 경제를 위해 하겠다고 말하는 일을 캐나다는 자국 경제를 위해 하고 있지만 위협이 아닌 안정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더 명확히 바라보면 칼륨에 대한 관세가 북미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캐나다를 점점 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미국 농민들이 더 취약해지고 고립되는 세계로 밀어붙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같은 패턴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세계와의 더 넓은 관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관세, 방어 체계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될 것이라는 선동적 발언을 지배 수단으로 삼는 백악관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캐나다의 번영을 워싱턴의 기분에 맡기지 않기로 결정한 캐나다 정부가 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무대에 올라 중국 공식 방문을 발표했을 때 이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그저 또 하나의 외교적 헤드라인에 불과했다. 그러나 글로벌 지정학을 주시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캐나다는 자율성과 야망, 장기적 비전을 갖춘 중간 전략적 강국으로 재포지셔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움직임 뒤에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존재한다. 캐나다는 강대국 간 갈등의 교차 화염 속에 끼어 큰 대가를 치렀다. 2010년대 말부터 2020년대 초까지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농민들은 수출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신뢰는 사라졌다. 베이징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순진함이 아니다. 생존이다. 중국은 14억 인구의 시장으로 식량,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wing. 재구축하고 인증 및 무역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오타와가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단일 파트너에게 종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워싱턴이 근본적 긴장을 해결하지 못한 채 베이징과 일시적 관세 휴전을 맺는 바로 그 순간 캐나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다. 워싱턴이 불을 끄는 동안 오타와는 구조를 구축한다. 유럽, 영국, 동남아시아와 협정을 협상하고 현재 글로벌 성장의 주요 동력인 인도태평양 경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배신이 아니다. 동맹국이 협력을 경제적 협박으로 변질시킬 때 합리적인 국가라면 누구나 취하는 조치다. 파트너를 하급자로 대한다면 그들이 탈출구를 찾기 시작해도 놀라지 말라. 더 놀라운 점은 캐나다 내부에서 이러한 재편이 드문 현상인 단결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기업인, 주지사, 야당 의원들까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통된 필요성, 즉 국가의 경제적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들은 애국심에 의한 본능으로 이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데이터를 통해 도달한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 경제의 통합은 너무 깊어서 자국 이익을 지키려면 규율, 인내,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반응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다. 마크 카니는 바로 이런 사고방식의 화신이다. 그는 트럼프의 도발에 더 큰 소리로 맞서지 않는다. 더 크게 외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그는 계획을 세운다. 생산망을 강화한다. 동맹을 공동히 한다. 외국 투자를 유치합니다.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세계에서 캐나다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워싱턴과의 대비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트럼프가 지배를 말할 때 카니는 회복 탄력성을 말합니다. 트럼프가 헤드라인으로 승리를 측정할 때 카니는 안정성으로 측정합니다. 트럼프가 혼란을 통해 영향력을 추구할 때 카니는 통합에서 힘을 찾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오늘날 글로벌 파워는 충격을 유발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지 않고 붕괴를 방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피해 달아난다. 다국적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관할권을 선택한다. 식품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우선시한다. 이 모든 영역에서 미국이 관세를 정치적 메가폰으로 사용할 때마다 캐나다는 힘을 얻는다. 그리고 아마도 그 가장 명확한 예는 최근 골든돔으로 알려진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관련된 사건일 것이다. 미국 정부는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고 싶었다. 그리고 성공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무대 뒤에서 벌어졌다. 캐나다는 결국 이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러한 통합은 상호 안보의 역사적 기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협력을 강화하기는커녕 대화를 농담으로 만들었다. 캐나다가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오직
2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대를 강화할 기회였어야 할 일이 미국의 약속이 조건부이며 협상 가능하고 종종 정치적 쇼에 휩싸여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미가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대립되는 두 가지 리더십 철학으로 말이죠. 하나는 시끄럽고 충동적이며 압박 전술과 즉각적인 이익에 이끌립니다. 다른 하나는 체계적이고 다양화와 장기적 안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느 모델이 기회를 열고 어느 모델이 기회를 닫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경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여기에 댓글을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결정들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럼 아래에 저도 외롭다고 느끼지만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영상 이상의 공간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대립과 즉흥적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을 고수하는 동안 캐나다는 대륙의 새로운 권력 균형을 형성하기 시작한 장기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관세의 관세, 위협의 위협을 거듭하는 백악관은 현대 국제 정치의 근본적인 교훈을 잊은 듯하다. 권력이란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는 능력이 아니라 동맹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단순히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갈등이 드러내는 가장 불편한 진실은 실제로 이웃 국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부과된 관세가 먼저 외국 목표물을 타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관세는 미국 가정에 먼저 타격을 준다. 비싼 칼륨은 먼저 캐나다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농부들에게 돌아간다. 비싼 철강은 미국 도시들의 건설 비용을 상승시킨다. 관세가 부과된 목재는 주택 비용을 상승시킵니다. 새로운 공급업체로 기업을 전환하는 것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결국 소비자의 주머니로 돌아갑니다. 정부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구제 패키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은 고통스럽게 반복됩니다. 관세가 부과됩니다. 영향을 받은 업계는 항의합니다.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공영에 빠뜨린 사람들을 도왔다고 자랑합니다. 이러한 모순은 실물 경제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기반이었던 농민들은 이제 더 높은 비용, 해외 시장 침체, 점점 더 좁아지는 이익 마진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경합주에 위치한 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공장 근무 시간 단축, 일자리 위협에 직면한다. 주거비, 식비, 자녀 양육비 지출을 맞추기 위해 이미 고군분투하던 교외 지역 가정은 자신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로 인해 예산이 터져버리는 상황을 마주한다. 한편 캐나다는 동일한 충격을 흡수하며 이를 기회로 전환한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도발적인 발언 하나하나가 다각화 노력을 가속화한다. 외교적 무례함의 제스처 하나하나가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농업자재, 친환경 제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망을 구축하겠다는 결의를 강화한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더 이상 반응이 아니다. 포지셔닝이다. 오타와는 단순히 워싱턴의 위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작으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히 크고 안정적인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관측통들에게 트럼프의 가장 극적인 발언들, 예를 들어 캐나다가 미사일 방어 체계 접근권을 대가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은 정치적 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에게 이 발언들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워싱턴이 더 이상 캐나다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고 영향력판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한 조각으로 여긴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거리감을 가속화하고 더 자율적이고 신중하며 야심찬 외교 정책을 부추긴다. 그리고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 새로운 행동 방침이 항상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로 묶고 있다. 기업인과 노동조합, 주지사와 야당, 경제학자와 농민들, 그들 모두는 데이터를 보고 있다. 그들 모두는 미래의 안정성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지 않는 이웃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달려있음을 깨닫고 있다. 이는 미국 정치의 미래에 거대한 함의를 지닌다. 결국 이 사건은 비료, 관세, 무역 전쟁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나라는 대립을 통해 통제권을 되찾으려 하고 다른 나라는 회복 탄력성을 통해 안정을 추구한다. 미국은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을 위협하며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시적 승리를 자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생산망을 재건하지 못한다. 지질학을 재구성하지도 않습니다. 파트너들이 굴복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누가 미래를 준비했는지, 누가 여전히 과거를 향해 외치고 있는지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포위망을 조이기 위해 설계된 정책이 실제로는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를 행사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이 독립성을 낳고 있습니다. 양보를 얻기 위해 시작된 무역 전쟁은 캐나다에게 양보 없이도 번영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의 지도자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더라도 이는 향후 수십 년간 대륙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진정한 힘은 더 크게 외치는 자에게 있지 않고 침묵 속에서 버티는 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혼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일 것입니다. 한 나라가 동맹국을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자국 농부들의 비료, 자국 공장의 원자재, 자국민 가정의 가구에 세금을 부과할 때 그것은 강경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잃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가 매번의 타격을 교훈으로, 매번의 위협을 다각화 프로젝트로, 매번의 위기를 확고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때 그 나라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무대가 필요 없는 리더십입니다. 쇼가 필요 없는 리더십입니다. 하지만 소음이 사라진 후에도 기억될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 권력 게임에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러서는 안 될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기서는 정치의 이면을 명확함, 용기, 진실에 대한 헌신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메시지를 더 멀리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으며 공식적인 담론 너머를 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게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